작은 라디오 9번째 이야기. 자녀와의 관계 개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연습.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가끔은 자녀와 대화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고민을 들어주려 해도 됐어라는 말만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더 나은 길을 걷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가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0대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며 문을 잠그고, 20대 자녀는 졸업 후 몇 년째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30대가 된 자녀는 결혼도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부모와 충돌만 이어집니다.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자책과 걱정은 점점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죠. 오늘 작은 라디오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라는 주제로 세대 차이, 기대의 간극, 그리고 내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스스로 무너지고 말죠. 하지만 혹시 자녀를 바꾸려는 시도 대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연습이 먼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은 3가지 연령대별로 부모들이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짚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마음의 거리, 어디서부터 멀어졌을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극은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메워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굳어지죠. 10대 자녀와의 갈등은 사소한 말투나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좀 줄이고 잠 좀 자. 이런 말에 아이는 벽을 세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듣는 말은 넌 아직 부족해일지도 모릅니다. 사춘기의 민감한 감정은 부모의 걱정조차 공격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20대 자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부모의 충고는 부담이 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니? 언제쯤 취직 생각은 있니? 이런 질문은 자녀에겐 나는 실패했다는 낙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자녀를 보며 부모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자녀는 그런 부모의 표정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움츠러듭니다. 30대 자녀의 결혼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제 너도 자리 좀 잡아야 하지 않겠니? 좋은 사람 없니? 결혼을 삶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왔던 부모 세대에겐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자녀 세대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가족의 기준과 자녀의 가치관이 부딪히며 그 간극은 때론 평생의 오해로 남기도 하죠. 이러한 마음의 거리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의 충돌,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의 상처가 켜켜이 쌓이면서 갈등은 반복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부모는 자녀의 삶을 자기 성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잘 키웠으면 저 아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이런 자책은 결국 자녀를 향한 과한 개입이나 지나친 방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자녀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는 자녀를 진정 이해하고 있는가, 아이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연습,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지금 아이의 위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아이의 현재를 부족함으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취업이 안 됐다면 그건 실패고 낙오라고 느끼죠. 하지만 아이의 인생은 경로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 김누리는 우리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고 두려워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단지 쉬고 있는 중일 수도, 자신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대화도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모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기.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 안에 부모의 불안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해요. 자신의 미해결된 욕망이나 불안을 자녀에게 씌우는 거죠. 예전에 내가 겪은 실패, 내가 못 갔던 길,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 그걸 아이에게 이루게 하려는 마음이 쌓이면서 기대는 무게가 되고 말은 통제가 됩니다. 부모가 나는 지금 왜 불안한가를 먼저 묻는 것. 그 질문이 자녀에게 보내는 말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세 번째, 도움보다 지지를 선택하기.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정보, 좋은 사람, 좋은 기회를 연결해 주려 하죠. 하지만 정작 아이는 엄마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아, 아빠는 내 방식은 무시해 라고 느끼기도 해요. 도움은 관계를 위에서 아래로 만듭니다. 반면 지지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너의 선택을 믿어.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놀라운 회복력을 줍니다. 뇌과학자 데니얼 시겔은 감정적 연결과 안전한 애착이 자녀의 뇌를 회복시키고 자기 주도성을 높인다고 말했어요. 당장의 해결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안전입니다. 네 번째, 기다림의 용기를 갖기. 사춘기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그 문을 억지로 열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문은 밀어선 열리지 않아요. 문 앞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30대 자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계속 방황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라는 질문이에요. 기다림은 무기력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이자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와 사랑의 균형을 다시 그려보기. 우리는 자녀에게 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안에는 부모의 기대가 있죠. 하지만 기대는 사랑과 함께 갈 때만 의미가 있어요. 사랑 없이 기대만 남으면 아이는 조건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이의 존재가 어떤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자녀가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는 지금 이대로도 소중하다는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이 5가지 연습은 자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시선, 감정, 언어, 태도를 조정하는 연습이죠. 조금은 힘들고 낯설 수 있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다시 서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한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56세 남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은 아버지라는 말이 제 삶에서 다시 새겨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올해 28살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더니 그게 안 되자 대기업 공채에 도전했고 지금은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격려도 많이 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빠도 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답답했죠. 왜 이렇게 결과가 없을까? 뭘 도와줘야 할까? 혹시 우리 아들이 너무 나태한 건 아닐까?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색했고 민수는 방에서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민수한테 실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민수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부담으로 느껴졌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말 대신 작은 행동들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퇴근하면서 아들이 좋아하던 과자를 사오고 늦게까지 불이 켜진 방 앞에 오늘도 수고했다는 메모를 붙여두기도 했어요. 일요일엔 일부러 함께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찾아 틀어놓고 말없이 같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인정받고 싶었고 나는 결과만을 통해 아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은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민수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이야기해요. 나는 그저 듣고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라고만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민수의 취업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믿어요. 아이의 속도는 그 아이만의 것이고 부모는 그 길 옆에서 가만히 함께 걸어주는 존재라는 걸요.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이 계신다면 당장의 결과보다 함께 걷는 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결국 아이를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넓고도 깊은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특히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니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 더 잘 되길이라는 말 속엔 종종 나의 불안과 나의 기준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말하면서 사실은 상실을 느껴요. 이 아이는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허탈감, 그리고 나는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 이 복잡한 감정들을 우리는 자주 화를 냈다거나 거리감을 뒀다는 식으로 겉으로만 표현하곤 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의 밑바닥에는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오는 무력감이 있죠. 우리는 아이를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점점 통하지 않을 때 스스로 부모로서 실패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다머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늘 부모일 필요는 없지만 부모라면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세상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가끔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지 옆에서 지켜봐주는 일도 필요해요. 기대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에 대한 신뢰는 끝까지 지켜줘야 해요. 예를 들어 취업이 되지 않은 자녀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 나름대로 방향을 찾으려는 중이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사춘기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해?가 아니라 지금은 네 생각을 찾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다가가 보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아이에게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도 이 말은 나를 향한 위로가 됩니다. 나는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부모 자신을 지탱하게 해줘요. 사랑은 결국 어떤 성과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 인생의 가장 오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함께 지나온 시간과 쌓아온 대화는 아이에게 평생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부모의 기대는 종종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과보다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은 공감과 기다림, 그리고 존재의 수용입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보다 함께 있어주는 부모가 아이에게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며 이 문장을 함께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이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지금까지 작은 라디오, 저는 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